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던 제 효자 아들이 몰래 제 집을 팔아먹은 도둑놈이었습니다. 어디 끝까지 효자 노릇 하나 두고 보자. 오래된 집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30년 세월을 온몸으로 받아낸 늙은이의 살 냄새 같은 것이지요. 저는 서울 변두리 재개발 소문만 무성한 이 낡은 2층 양옥집에서 홀로 살고 있는 72의 박순자입니다. 사람들은 제 인생을 보고 성공한 농사라고 부르곤 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식당 설거지부터 남의 집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 없이 악착같이 키워낸 큰아들 민석이 때문입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주말이면 잊지 않고 찾아와 늙은 어미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아들. 동네 노인정에서는 저를 민석이 엄마가 아니라 효자 엄마라고 불렀으니까요. 하지만 그 화려한 성적표 뒤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칼날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장 믿었던 등 뒤에서 꽂힌 칼날은 소리도 없이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보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화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천둥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양동이를 받쳐들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데 덜컥 겁이 나더군요. 지은 지 30년 된 이 집이 마치 제 몸뚱이처럼 여기저기 골병이 든 것 같아서 서글펐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수리 견적을 알아보니 좋기 500만 원은 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돈은 없고 그렇다고 아들한테 손을 벌리기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늙은 어미가 툭하면 돈 문제로 짐이 되는 걸 반길 자식은 없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주택담보대출을 떠올렸습니다. 이 낡은 2층 양옥집, 제 명의로 된 이 집 한 채가 제 노후의 전부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 내 집 담보로 잠깐 융통해서 고치고 연금 나오는 걸로 조금씩 갚으면 되겠지. 저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챙겨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비에 젖은 우산을 접으며 은행 창구에 앉았을 때만 해도 저는 다가올 파국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제 신분증을 받아들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탁. 경쾌하게 울리는 키보드 소리를 들으며 저는 옥상 방수 공사를 하면 며느리가 좋아하는 장독대를 어디로 옮길지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자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그리고 꽤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들어보니 직원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다시 제 신분증을 보고 또다시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최근에 집을 매매하셨나요? 직원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매매라니요. 죽을 때까지 깔고 앉아 죽을 거라 다짐했던 내 집을 누구한테 판단 말입니까? 저는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집을 30년 전에 사서 문패 한 번 안 바꿨는데. 자, 내 이름 석자가 아니라고? 직원은 난처한 듯 한숨을 내쉬며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노안 때문에 침침한 눈을 비비며 화면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유자 김민석 등기원인 매매. 김민석? 내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그것도 증여가 아닌 매매. 제가 제 아들에게 돈을 받고 집을 판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3개월 전의 날짜로 말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귀에서는 B- 하는 이명이 들려왔고 직원의 걱정스런 목소리는 물속에 잠긴 듯 웅웅거리며 멀어졌습니다. 3개월 전이라. 혼미해진 정신을 부여잡고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도대체 3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불현듯 땀을 뻘뻘 흘리며 집에 찾아왔던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나라에서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해주는 제도가 생겼대요. 이거 신청 안 하면 어머니 세금 폭탄 맞으세요. 그날 아들은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 급하게 서류 봉투를 흔들어 댔습니다. 평생 까막눈에 가깝게 살아온 저는 세금 폭탄이라는 말에 덜컥 것부터 집어먹었죠. 아들은 걱정 말라며 자신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인감도장과 신분증만 잠시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 꿀단지 속에 숨겨두었던 인감도장을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손이 참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손이 내 전 재산을 훔쳐가는 도둑의 손인 줄도 모르고 저는 역시 우리 큰아들이 최고다라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제 믿음을 담보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고 제 집을 자기 명의로 돌리는 서류를 꾸몄던 겁니다. 효심이라는 달콤한 포장지로 늙은 어미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가린 채로 말입니다.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는 그쳤지만 제 마음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 대문, 마당의 감나무.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이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내 아들의 집에 얹혀 사는 무단 점유자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는데 현관 앞에 낯선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이의 구두였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아들 내외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이 집 리모델링하면 2층은 전세 주고 1층은 상가로 빼면 수익률 꽤 나오겠어. 이 동네 재개발 확정이잖아. 며느리의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대답은 제 남은 영혼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래, 엄마 요양원 보내드리면 바로 공사 시작하자. 이번에 대출 당긴 걸로 내 사업 자금 급한 불은 껐으니까 이 집만 잘 처리하면 우리 노후도 끝이야. 요양원, 그리고 사업 자금. 가슴에 대못이 박힌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가슴을 퍽퍽 쳤지만 막힌 숨은 트이지 않았습니다. 효자라던 아들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늙은 어미의 집을 담보로 돈을 끌어다 쓰고 이제는 껍데기만 nak은 이 집에서 저를 내쫓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금 전 은행에서 느꼈던 충격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문 너머로 들리는 저 대화는
30년 넘게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 집 내놓으라고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난리를 쳐봤자 저 영악한 것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그랬다. 잠시 명의만 빌린 거다라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을 게 뻔했습니다. 이미 서류상으로 집은 아들의 것이 되었고 저는 힘없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구겨진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며 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왔니? 우리 효자 아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내 능숙하게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비 오는데 어딜 다녀오세요? 옷이 다 젖으셨네. 저 뻔뻔한 얼굴. 내가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키웠던 그 얼굴이 이제는 나를 향해 태연하게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민서가, 내가 지난번에 말한 그 세금 감면 신청 잘 된 거 맞지? 아들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럼요. 제가 누굽니까? 어머니 걱정 안 하시게 싹 처리했어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저는 젖은 우산을 현관 바닥에 내려놓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쌀을 씻기 위해 물을 틀었습니다. 좌르륵, 좌르륵 쏟아지는 물소리에 제 흐느낌을 감추면서요. 그래, 민서가. 밥 많이 먹어라. 이게 내가 이 집에서 내 엄마가 차려주는 마지막 따뜻한 밥상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며느리 너도 요양원 얘기 꺼내기만 해봐라. 내 집 명의는 훔쳐갔어도 내 정신머리는 아직 훔쳐가지 못했다는 걸 내가 어떤 여자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식탁 위에는 아직 뜯지 않은 등기부등본이 든 제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저녁 식사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김치찌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묵은지의 시큼한 향과 돼지고기의 고소한 냄새. 그것은 지난 30년간 우리 집 저녁 시간을 알리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 익숙한 냄새가 제게는 역겨운 비린내처럼 느껴져 헛구역질이 올라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쥐고 찌개를 펐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 위에 찌개를 얹어 아들의 밥그릇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입안 가득 밥을 밀어넣고 우물거리는 아들의 볼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저는 맞은편에 앉아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저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는지 궁금했습니다. 늙은 어미의 전 재산을 훔쳐가 놓고 이제는 그 어미를 집에서 내쫓을 궁리를 하면서 저 밥알이 목에 걸리지도 않는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 명치를 짓눌렀지만 저는 밥그릇에 코를 박고 국물만 떠먹는 신용을 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품고 있던 살기가 튀어나갈 것 같아서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깎아내오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인쇄된 팸플릿이었습니다. 표지에는 도심 속의 낙원이라는 거창한 문구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는 노인들의 연출된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실버타운, 더 정확히 말하면 요양원 홍보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를 달래듯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영양사가 맞춰서 나오고 친구들도 많고 병원도 바로 옆에 있어 저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적적하게 지내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라는 아주 그럴싸한 포장이었습니다. 아들 역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 집이 너무 낡아 위험하다느니 지난번 보일러 고장 났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느니 하며 자신을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효도의 실체는 명백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된 강제 추방이자 고려장이었습니다. 제가 내 집이 편하다고 여기서 죽은 남편과의 추억을 지키며 살고 싶다고 넌지시 거절의 의사를 비치자 아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아들의 눈에서 짜증과 조바심을 읽어냈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떠 이 동네 치안이 안 좋다느니 옆 동네 독거노인 집에 도둑이 들었다느니 하며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30년 동안 대문도 안 잠그고 살았던 이 동네에서 진짜 도둑은 지금 내 눈앞에 앉아 과일을 찍어 먹고 있는 바로 그들이면서 말입니다. 저는 결국 한 발 물러서는 척 한번 생각해 보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얼굴에 그제야 화색이 돌았습니다. 이미 계약금까지 걸어놨으니 주말에 답사를 가보자는 그들의 말에 저는 제 살이 도려내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 계약금 또한 제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일부일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아들 내외는 돌아가지 않고 자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효도를 하겠다는 핑계였지만 그들이 오늘 이 집에 머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음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안방문을 아주 살짝 열어두고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소곤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가는 그들의 대화는 끔찍했습니다. 아들은 안방 장롱에 제 인감과 통장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고, 며느리는 내일 제가 시장에 가면 집을 뒤져보겠노라고 했습니다. 등기 권리증은 이미 훔쳐갔지만 혹시라도 제가 딴소리를 못하게 남은 통장까지 가로채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그리는 미래였습니다. 얼른 저를 내보내고 공사를 시작해 2층 벽을 트고 1층을 상가로 개조해 월세를 받을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사진 속에 어머니 박순자가 설 자리는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괴물이 되어버린 것을 막지 못한 어미로서의 처절한 자책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떡 장사, 식당 일을 하면서 억척같이 자식을 키워낸 이 박순자가 호락호락하게 그들의 계획대로 당해주지는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가 늦잠을 자는 사이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 바구니를 들었지만 제가 향한 곳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옆 동네에 있는 무료 법률 구조공단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였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서 변호사 앞에 앉았을 때 저는 챙겨온 꼬깃꼬깃한 등기부등본을 내밀며 내 아들이 집을 훔쳐갔노라고 이것을 되찾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던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매매 거래로 되어 있어 아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해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사 고소, 자식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길. 변호사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 아들에게 전과자라는 빨간 줄을 긋는 것이 과연 어미로서 할 짓인가 하는 망설임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젯밤 그들이 나누던 미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를 짐짝 취급하며 빨리 내보내고 공사를 시작하자던 그 목소리들. 저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감옥에 보내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내 집부터 찾아야겠노라고 그 녀석들이 훔쳐간 게 집뿐만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면 아들의 얼굴을 보며 웃어야 합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춤을 추도록 더 바보 같은 늙은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쥔 패가 무엇인지,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만천하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집 대문을 열자 마당에서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시장 다녀오시냐며 점심을 맛있게 차려드리겠다는 그 웃음 뒤에 감춰진 탐욕스러운 이빨을 보며 저는 마주 웃어주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연극의 이막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아들 내외는 약속대로 저를 차에 태우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심 속의 낙원이라 칭송에 맞지 않던 실버타운, 아니 고급 요양원을 답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화창한 봄날이었지만 뒷좌석에 앉은 제 눈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바라보는 흑백 풍경처럼 삭막하기만 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겉보기엔 그럴듯한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이 얼마나 잘 가꾸어져 있는지 쉼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아들 역시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이곳의 의료 시스템이 대학병원 못지않다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감옥의 창살을 황금으로 도금해 놓은 것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덩그러니 놓인 침대 하나, 그리고 생기 없이 복도를 배회하는 노인들의 눈빛에서
저는 머지않아 마주할 제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장단에 맞춰주었습니다. 방이 참 아늑해 보인다거나 밥이 잘 나온다니 다행이라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안도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늙은 어미가 드디어 체념하고 자신들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경계심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차가운 칼날을 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일요일 오후 저는 이막의 하이라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잠시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사이 저는 지난번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오며 들른 전자상가에서 산 물건을 꺼냈습니다. 손가락만 한 검은색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기계치인 제가 이 작은 물건의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 밤새 이불 속에서 얼마나 끙끙댔는지 모릅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 저는 그것을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조화 바구니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붉은 장미 조화 사이에 검은색 기계가 감쪽같이 가려졌습니다. 그곳은 아들 내외가 주로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돌아오는 인기척이 들리자 저는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절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비켜주었습니다. 아들은 효자 코스프레를 하며 용돈까지 쥐어주었지만 그 돈을 받아드는 제 손끝은 수치심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대문을 나서자마자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 집이 보이지 않는 낡은 다방 구석 자리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3시간, 연것과도 같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미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그들이 먹고 남은 과일 껍질과 흐트러진 쿠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조화 바구니 속에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기계가 손바닥에 닿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처음에는 잡음만 들리더니 이내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배신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차마 인간의 입으로 뱉을 수 없는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녹음기 속 아들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잔뜩 주눅이 든 목소리로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이자는 어떻게든 막을 테니 제발 집으로 찾아오지만 말아달라는 비굴하기 짝이 없는 애원이었습니다. 사채였습니다. 아들은 단순히 사업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며 당장 이 집을 팔아 현금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고 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대답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생각보다 정정해서 문제라고. 노인네가 눈치만 살살 보고 도장을 안 내놓으면 어쩌냐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제안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는 날 수면제라도 타서 먹인 뒤에 남은 인감 도장을 찾아내자고 말입니다. 심지어 아들은 제 생명보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죽으면 나오는 보험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며
차라리 요양원에서 조용히 가시는 게 모두를 위해 행복한 결말이 아니겠냐는 끔찍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이어폰을 낀 제 귀에서 윙하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공사판에서 남편을 잃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낸 내 아들. 떡 팔고 밥 팔아 금지옥엽 키워낸 내 새끼가 이제는 제 목숨값을 계산하며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녹음기 속의 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떠 제가 치매기가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을 동네에 내자고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제가 집을 뺏겼다고 소란을 피워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며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한 매장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열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공포는 인간의 눈물샘마저 말려버린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 몸은 본능적으로 떨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저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늙은 어미를 정신병자로 몰아 감금할 수도 어쩌면 그보다 더한 짓을 저지를 수도 있는 짐승들이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긴 그들의 목소리가 나를 지킬 유일한 무기이자 그들을 단죄할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언급한 사체, 그리고 이미 제 명의를 도용해 버린 짓들을 더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학 졸업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그 옆에서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하는 저의 모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액자 뒤를 뜯어내어 그 속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뒤편에 가장 추악한 진실을 봉인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쌓아온 인연들, 저를 효자 엄마가 아닌 인간 박순자로 기억해주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언급했던 그 사채업자, 그들이 아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역으로 이용할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간에 든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하지만 저는 쥐가 아니라 새끼를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낸 어미 호랑이가 되기로 했습니다. 비록 그 이빨이 내 새끼의 목덜미를 물어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는 총을 닫고 무대에 오르는 광대는 분칠을 한다고 합니다. 내 집에 들이닥친 이 비극이라는 무대 위에서 저는 병사이자 광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 사진 뒤에 녹음기를 숨긴 이후로 제 아내 어머니 박순자는 죽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제 집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냉혹한 생존자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각본, 바로 치매 걸린 노인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렀을 때 저는 일부러 가스불 위에 빈 냄비를 올려두고
깜빡한 척을 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부엌을 채우고 탄내가 진동하자 아들은 기겁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등짝을 맞을 일이었지만 아들은 화를 내는 대신 묘한 안도감이 서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기다리던 징후를 발견했다는 듯한 그 눈빛. 저는 그 역겨운 시선을 피하며 아들을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왔소? 밥은 먹었소? 제 입에서 나온 헛소리에 아들은 입꼬리를 실룩이며 희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졌다며 계획을 앞당겨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제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고 믿게 만든 것입니다. 적을 속이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존엄부터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사무쳤지만 저는 멍한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며 바보 같은 노인네의 껍데기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들이 제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믿게 되자 집안에서의 행동이 한결 대담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눈치를 보며 베란다나 밖에서 하던 통화를 이제는 제 앞에서 버젓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못 알아듣는 늙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저는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실체가 무엇인지 더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며칠 내로 거액의 돈을 갚지 않으면 회사에 사채 쓴 사실이 알려질 판국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허울 좋은 명함도 사내 부부라는 체면도 모두 날아갈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집을 팔아치우고 저를 요양원으로, 아니 고려장 보내버리려고 안달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주말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안방에서 이삿짐 센터와 통화를 하며 제 짐을 정리할 계획을 짜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들이 늘 들고 다니던 가죽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손대지 않았겠지만 지금 그들은 제가 TV만 멍하니 바라보는 치매 노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TV 볼륨을 조금 더 높여 그들의 대화 소리가 묻히게 한 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묵직한 가방 안에는 각종 고지서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공포가 엄습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가장 깊은 곳, 누런 대봉투 안에서 결정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 집 등기부등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채무불이행 독촉장과 사채 차용증 원본이었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숫자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원금만 수억 원, 거기에 살인적인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빌린 날짜를 보니 아들이 승진했다며 저에게 한우갈비 세트를 사들고 왔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제게는 효도를, 밖에서는 도박과 주식으로 탕진을 일삼았던 아들의 이중 생활이 종이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담보물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3개월 전 제 집 명의를 훔쳐갔을 때 이 집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도 모자라 사채업자에게 부동산 처분 위임장까지 써준 상태였습니다. 즉, 제가 요양원으로 끌려가는 순간 이 집은 아들의 것도 며느리의 것도 아닌 얼굴도 모르는 사채업자들의 먹잇감이 되어 공중분해될 운명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종이를 찢을 뻔했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남편의 목숨값과 내 30년 피땀이 서린 내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소중한 터전을 도박판의 판돈처럼 던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차용증과 독촉장을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노인 복지관에서 배웠던 서툰 솜씨였지만 글씨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찍히도록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가방을 제자리에 놓고 다시 소파에 앉아 멍한 표정을 짓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분 동안 저는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 그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제 손으로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나온 아들 내외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길일이라 이사를 하기로 했다고, 가서 편하게 지내시면 된다고.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침을 흘리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며느리는 질색하며 물티슈로 제 입가를 닦아주었지만 그 표정 뒤에 숨겨진 경멸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화요일. 그들이 정한 D-데이가 화요일이라니 참으로 얄궂은 우연이었습니다. 보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화요일에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그 끝을 맺는 날도 화요일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화요일이 그들이 계획한 탈출의 날이 아니라 제가 준비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제가 확보한 녹음 파일과 방금 찍은 차용증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집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고 아들의 회사 감사팀과 연락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자식을 그렇게까지 몰아세워도 괜찮겠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잠긴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라고. 지금 그 아이를 멈추게 하는 것이 어미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라고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또 하나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아끼던 낡은 필름 카메라 가방 속에 숨겨두었던 제 진짜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아들 몰래, 며느리 몰래, 혹시 모를 노후의 병원비를 위해 평생을 숨겨왔던 최후의 보루. 저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돈을 전부 인출할 생각이었습니다. 집을 지키기 위한 소송 비용, 그리고 빚쟁이들에게 넘어갈 뻔한 이 집을 법적으로 묶어두기 위한 가처분 신청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았던 돈을 자식과 싸우기 위해 써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게 눈물은 사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화요일까지만 참아요. 그럼 다 편해질 거야.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서가. 화요일이 되면 모든 게 편해질 거다. 내가 쓴 그 더러운 가면이 벗겨지고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될 테니까.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다가올 화요일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화요일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묵은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처럼 신속하게 제 옷가지들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들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연신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삿짐 센터 혹은 저를 데려갈 요양원 관계자 아니면 그를 옥죄어오는 사채업자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니 소풍을 가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에서 푹 쉬다 오자고 했습니다. 마치 말기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를 꼬드기듯 달콤한 목소리였지만 그 눈빛에는 어서 빨리 이 늙은 짐짝을 치워버리고 싶은 조급함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장단에 맞춰주며 멍한 표정으로 얌전히 낡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0년 손때 묻은 신발장, 남편과 함께 달았던 거실의 낡은 시계, 그리고 우리 가족의 희로애락이 스며있는 마루장.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집에 대한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는 줄 알고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어서 가자고, 차가 기다린다고 재촉하는 아들의 손길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집을 둘러보는 이유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을 더럽힌 기생충들을 박멸하기 전 집주인으로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대문 밖에는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셔틀 차량이었습니다. 운전석에서 건장한 남자가 내려 저를 부축하려 다가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저 차에 저를 태워보내기만 하면 이 집은 온전히 그들의 차지가 되고 사채 빚을 막을 담보물이 확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제 팔을 잡으려는 남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흐릿했던 눈동자의 생기를 불어넣어 아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돌발 행동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운전기사까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침을 흘리던 치매 노인이 순식간에 서슬퍼런 눈빛의 장군처럼 변했으니 놀랄 만도 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조합아고니 속에서 녹음했던 그들의 목소리를 재생했습니다. 볼륨을 최대치로 높이자 골목길의 정적을 깨고 아들과 며느리의 추악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늙은이 취급하며 보험금을 계산하고 요양원에 가둬버리자고 낄낄대던 그 악마들의 속삭임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니 귀신이라도 본 듯한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황한 아들이 황급히 제 핸드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한 걸음 물러서며 며느리 뒤에 숨겨두었던 또 하나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가방에서 몰래 찍어두었던 사채 차용증과 부동산 처분 위임장 사진을 인화한 종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아들의 얼굴을 향해 흩뿌렸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종이들 사이로 아들의 파멸이 슬로 모션처럼 비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차가 아니라 경찰차가 오고 있다는 사실에 아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부른 것은 경찰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는 어느새 지난번 상담했던 무료법률공단의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미 법원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아들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가리고 존속유기 예비 음모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며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원망 혹은 잘못했다는 비굴한 변명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시선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린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다가와 아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잠시 미쳤던 것 같다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옷자락을 매몰차게 떼어냈습니다. 잠시 미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본성이 원래 그토록 시커멓고 추악했던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일갈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대문 밖으로 나와 이 기막힌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평소 저를 효자 엄마라 부르며 부러워하던 이웃들의 눈에는 충격과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자신의 체면, 대기업 부장이라는 허울, 그리고 효자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나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태워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30년 전 남편의 장례식 날 이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입술을 꽉 깨물어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제가 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간신히 되찾은 내 집과 내 남은 인생도 함께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경찰차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변호사와 요양원 직원마저 돌아간 뒤 저는 다시 텅 빈 집 마당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들이 남기고 간 짐 가방과 흩뿌려진 서류들만이 이곳이 전쟁터였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너무나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아들이 사다 놓은 제 목숨값을 계산하며 먹었던 그 과일 바구니를 마당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집은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던 허상을 붙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저는 벽에 걸린 텅 빈 액자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사진을 떼어낸 그 자리에는 누렇게 바랜 벽지만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가 남았습니다. 법적인 싸움은 시작되었지만 제 마음속의 싸움, 그리고 홀로 서기를 위한 진짜 이별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참혹했지만 동시에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아들이 경찰차에 실려가고 난 뒤 계절은 어느덧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붉은 홍시가 열렸다가 떨어졌고 이제는 앙상한 가지 위에 하얀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구치소에서 수십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는 변명이더니 나중에는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달라는 애원이 담긴 편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편지들을 단 한 통도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뜯지 않은 편지 뭉치를 아궁이에 던져 넣으며 저는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모성애마저 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저와 그 아이 모두를 위한 냉정한 단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혼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범죄자, 남편, 그리고 독하게 돌아선 시어머니에게서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손주들을 앞세워 한 번쯤 찾아올 법도 했지만 그녀는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그 매정함에 혀를 찰 법도 하지만 오히려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어설픈 정으로 엮여 질질 끌려다니느니 차라리 남보다 못한 사이로 남는 것이 서로에게 깨끗한 결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법정 싸움 끝에 제 집 명의는 온전히 제 이름 박순자 세 글자로 돌아왔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다시 제 이름이 박히던 날 저는 법원 화장실 거울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을 되찾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가 너무나 혹독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환상을 깨부수고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견뎌낸 뒤에야 비로소 내 집이 진짜 내 집이 되었습니다. 집을 되찾은 후 저는 가장 먼저 대대적인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그토록 원했던 리모델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꿨던 상가 건물이 아니라 오로지 저를 위한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를 뜯어내고 화사한 꽃무늬 벽지를 발랐습니다. 비가 새던 천장을 튼튼하게 메우고 옥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독대를 더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방이었던 곳은 벽을 터서 제가 평소 배우고 싶었던 서예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은 작업실로 꾸몄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자식 감옥 보내고 무슨 팔자가 좋아서 집을 고치고 호강을 누리냐고 흉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소리가 비수처럼 꽂혔겠지만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바르는 이 벽지 한 장, 장독대 하나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무너진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치열한 몸부림이자 재활훈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즘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거울 속에 저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순자야, 잘 잤니? 오늘도 맛있는 밥 해 먹고 씩씩하게 살자.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불리며 정작 제 이름은 잊고 살았던 지난날과 작별하고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도 내 노후의 보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내 몸을 빌려 태어나 잠시 내 품에 머물다 떠나는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손님이 떠난 자리가 허전하다고 해서 주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주인은 다시 집을 쓸고 닫고 자신만의 향기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인생에 대한 예의니까요. 가끔 밤이 되면 유난히 춥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아들이 밥은 먹었는지 추운 데서 잠은 잘 자는지 문득문득 걱정이 밀려와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어미의 본능이란 이토록 질기고 미련한 것이라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슬픔에 잠식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슬픔이 오면 오는 대로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중심을 잡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집은 등기부등본에 적힌 이 양옥집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단단해진 제 마음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작업실에 앉아 붓을 듭니다. 하얀 화선지 위에 먹물을 찍어 글씨를 씁니다. 일일시오일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습니다. 자식이 없어도 혼자 밥을 먹어도 저는 지금 살아있고 숨 쉬고 있으며 제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폐허가 된 줄 알았던 제 인생에도 다시 봄은 오고 꽃은 피어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자식 때문에 혹은 억울한 사연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든 채 살고 계신가요?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생을 마감하기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당신만의 집을, 당신만의 인생을 다시 지으십시오. 저 박순자가 해냈으니 여러분도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당신이 주인공인 행복한 날 되십시오. 오늘 들려드린 박순자님의 1년여에 걸친 긴 싸움과 홀로서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감히 헤아릴 수 없겠지만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자신만의 꽃을 피워낸 그녀의 결단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옵니다. 하지만 순자님의 이야기처럼 자식은 내 소유물도 나의 노후 대책도 아닙니다.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우리들의 두 번째 인생 가족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 때문에, 가족의 평화 때문에라는 이유로 골마 터진 속을 부여잡고 참고만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순자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살고 싶다. 내 이름 속 자를 찾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순자님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60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아닌 온전한 나로 빛나는 시간. 우리들의 두 번째 인생이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매일 아침 배달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찬란하고 품격 있는 이막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 우리들의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도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1일15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